방금 소개받은 정영섭입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5년 동안 승선 생활을 했습니다. 조양상선이라는 회사, 지금은 없어졌죠.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도 좀 빨리 했고, 그때 당시 제일 큰 풀컨테이너선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적은 배인데 1772TU가 당시에는 제일 컸습니다. 그게 유럽 빠지는 배였고, 1400TU 정도가 대한해운공사, 대한선주에 있었는데 그게 미국 다니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5년 동안 승선생활을 하고 내려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제가 첫 직장으로 발을 디딘 데가 범진상원. 그 당시에 사장님이 12기셨는데 거기에 여직원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배가 한 척 정도밖에 없었고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배도 그 선주가 너무 그 계약이 종료되는 바람에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그때 입사를 해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 벌써 38년 한 회사에 계속 있게 된대요. 제가 그 회사 17년간 몸담고 있다가 2001년도에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회사도 좀 더 키웠고, 배도 사고 선주도 됐고, 그러면서 좀 지나서 선박관리협회 회장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제목이 선박관리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입니다. 아마 그 회사 포럼에서 선박관리산업을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선박관리산업이 어떤 것이다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제목은 선박관리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입니다. 선박관리산업의 정의. 우리나라 해운법에 보면 선박관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박관리법은 해운법 제9조에 보면 해상 화물 운송사업, 해상 여객 운송사업, 또 뭐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선주라고 부르는데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로부터 선박의 선원관리, 선박관리, 그 다음에 보험 업무 등을 수탁해서 대행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법이 정하고 있는 그 관리업, 선박관리 산업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는 협의의 관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주하고 경영관리,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박관리를 하게 되면 선주로부터 단순하게 선원관리만을 수탁해서 대행하는 게 아니고 선원관리, 선박관리, 지금 이제 IS나 DP 지정되고 BOC를 갖고 하는 선박관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관리 회사들은 어떻게 배를 관리하고 있냐면 상업적 선박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주체고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항합니다. 그게 선주의 행위죠. 근데 선박관리에서는 그 중에서 관리 부분을 합니다. 관리 안에 들어가서는 선원관리가 있고, 선박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박 운항 업무도 관리도 하고, 신조 감리도 하고, 각종 컨설팅, 특히 법률 자문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전문 기술적 자문도 같이 합니다. 이 회계 업무도 같이 처리해주고, 요즘에 또 확장된 상업적 선박관리 개념에서는 용 배선 업무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각종 보험도 관리해주고, 선박의 매매 활동, 선박의 건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매각까지 생애 관리를 같이 해주는 관리회사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관리 산업의 현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이제 국내에는 현재 협회 등록에 있는 가입 회원사가 153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선박이 1,923척 있고 관리 선원은 7,523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매출액이 1조 2,795억이나 있는데 이 중에서 외국적 외국적선 관리 기업이 약 70%고 국적선 관리 기업이 한 30%가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선박 관리업은 초기에는 외국 선주 선박에 선원을 공급하는 선원 관리가 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해운 사업이 좀 커지고 하면서 국내 선주사들이 선박을 직접 소유 운항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 조직을 별도로 떼어서 전문성 있게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키운 관리 조직이 다른 선주의 선박 가지고 영업해서 포탈을 관리하는 큰 관리회사를 키워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국내 선주사에서 지금 그 페모션 시핑에서 낸 호수는 옛날 해역은 현대상선에서 만들었습니다. 유수 SM 한진영에서 만들었고 SKSM SK금융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대형 선사에서 일종의 자회사 개념으로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한 게 중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외국 선주사의 선박 관리까지도 지금 영역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점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선박 관리 기업의 현황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M 오션 서비스나 포스 SM, KLC SM, 그리고 G마린 서비스, STX 마린 서비스 이거는 전부 다 이자로 출발해서 지금도 이자를 하고 있고 STX 마린 서비스가 내가 옛날에 STX 페모션 그 계열사로 해서 만들어서 이자 플러스 3자를 같이 했었는데 근데 STX 마린 서비스는 이제 독자적으로 STX 페모션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3자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맨 마지막에 dom진사원을 넣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선박관리 척수는 지금 많지 않습니다. 선원관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한데 지금 선원관리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박관리업의 현황 실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대략 지금 이 정도입니다. 세계 선봉량은 지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알아두셔야 될 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외항 항구선 지금 현재 52,967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한 10여 년 전에 4만 척에서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 관리 산업은 전체 어떤 그 특수 중에서 총 상선대의 20 내지 25% 정도인 한 12,300척 정도가 선박 관리 시장의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주 큰 대형 관리회사들, 특히 V그룹이나 이런 데는 한 회사가 1,000척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선박 보유량이 1,000여 척입니다. 우리나라 해운 전체가 지금 세계 해운 7위 규모인데 그 정도 규모에서 가지고 있는 선박 보유량 척수가 1,000여 척인데 관리회사는 세계 규모의 글로벌 규모의 어떤 큰 관리회사는 한 회사가 1,000여 척을 관리를 하고 전 세계 50여 개국 이상의 자회사를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외 주요 선박 관리 기업 현황은 여기 V그룹이나 버나드 슐테, 콜롬비아, 윌리엄슨 포함해서 적어놨습니다. 이외에도 플리트, 시너지 등 많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여 개 정도 회사가 큰 규모를 가지고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박 관리 산업의 현황, 국내 비교가 나와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인하우스 서비스 형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관리회사로 지금 나가는 그런 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는 외국에 있는 큰 회사들은 독립적인 관리회사의 정도 수준에서 지금 글로벌해 가지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테그레이티드 십 매니지먼트 서비스에서가 지금 계속 출연하고 있고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박관리 지금까지 이제 선박관리 산업이 어떤 소개를 드렸고요. 그 선박관리 산업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두의 이 점이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박관리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운항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선주가 대단하게 보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관리 척수가 뭐 수십 척이 되고 100여 척이 되고 할 때 제가 가장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지금 많은 배를 관리하고 이렇게 직원을 한 30, 40명 넘게 조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주가 많이 바뀌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지금까지 범진 상황에다가 선박 관리를 맡겼는데 미안하지만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 아니면 다른 회사에다가 관리를 계약을 넘기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내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은, 장래는 내가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키워왔던 회사는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사장으로서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나도 배를 사야 되겠다. 내 배가 자사선이 한 척이라도 있어야 어쨌든 간에 선박관리 업무를 한 척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배가 있으면 우리 회사 직원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샀습니다. 2004년. 처음에 배를 살 때 당시에는 그 금리도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도 신용까지. 그래서 캐피탈 회사에서 높은 금리를 가지고 배를 샀는데 선가의 30%를 현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70%를 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고 모으고 또 그런 데이트를 갈 때 뭐 신고받고 하는데 심지어 그 안에 개인 임담보까지 태워가면서 하는데 제 아내가 그걸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선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주가 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제가 나중에 배를 한 4척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우리 직원들의 고용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거를 느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배 4척을 가지고 내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1명, 2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선박관리 산업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운항하고 관리를 합니다. 선박이 소유하는데 무엇가 필요합니까? 선박을 소유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나 신용을 가지고 선박하고 등가에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선박을 운항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해군 운항을 해보시면 알지만 요즘에 용선이랄지 아니면 장기간의 계약에 대한 또는 요즘에 컨테이너랄지 어떤 전기선 옛날에 어떤 제품 운송을 하는 쪽에는 많은 어떤 그 운항하는 요원이 인력이 필요하지만 요즘에 뭐 탱커선이나 이런 큰 배들, 뭐 벌크선이나 아니면 게스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용선 영업이 대부분이고
일본 선주들이 많이 하는 용선전, 심지어 컨테이너 선도 선주는 배를 사가지고 용선을 줘버리거든요. 그 기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용선 영업을 하는 데는 제가 아는 일본 선주 배 30몇 척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요 용선이요. 한 번 써면 3년 동안 매일 돈이 들어오니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해운 산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인력, 고용 인력을 창출하는 데는 선박 관리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주사에 가서 배를 타건 아니면 나중에 어떤 개인이 동차기 업을 하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졸업을 해서 한 일은 거의 선박 관리 분야에 여러분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박 관리가 조금은 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선박 관리 산업의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는 많이 방향이 틀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논리를 가지고 협회 회장이 됐을 때 선박 관리 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당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나가지고 해운업이 엄청 힘든 상황에서 이 세미나를 열었을 때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과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선박관리협회장은 해운정책협의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선주들만 참석을 했었죠. 선원정책과 과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당시에 우리 회사, 우리 국가 전체로 가지고 있는 선박 총 척수가 그때 당시에 1000척이 안 될 때인데 외국에 있는 관리회사는 한 회사가 1000척을 관리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협회가 어떤 노벨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선박관리산업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법도 선박관리업이 아니고 선박관리산업이라고 해서 붙여서 발전법을 공무원 주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협회를 특수법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로 만들어주셨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재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발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관리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선박관리산업 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육성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 제도를 어떻게 할까를 거기서 논의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동북아 물류 중심, 해양 수도 라는 말은 계속 써왔었는데 제가 협회 회장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부산시에서 해운 관련해가지고 시 예산을 한도 1호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영화제 이런 데는 막대한 돈을 쓰고 많은 돈을 쓰면서도 이름은 해양수도라고 하지만 해양 쪽에는 한 푼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회장이 됐을 때 부산시하고 논의도 했고 많은 어떤 관심도 이끌어내고 해서 제가 회장이 된 다음에 제 후임 회장이 제가 회장이 됐을 때는 부산시의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긴 받았지만 조례까지 제정이 안 됐었는데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기적으로 협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 방향에서 앞으로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체계적인 회기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회기 전송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또 우리나라가 대형 선박 관리회사를 육성을 해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선박 관리 산업의 발전 방향 보면은 이제 각 업무별로 해가지고 선박 용선이나 선박 SMP나 선박 신전화, 화물영업, 기업 재무회계 프로젝트가 기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표에 예시로 드렸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선박관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자세하게 제가 사실은 이 자료가 좀 많았는데 많이 자르고 삭제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사실 이 안에 많은 걸 넣는다 해서 저도 방에 들어봤지만 하나하나 숫자 일일이 보고 관심 있게 잘 눈이 안 갑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다니고 있고 졸업하는 회사대학, 한국해양대학, 이 해운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4학년이 되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제가 가장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졸업생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삼시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12년, 초등학교 6년, 그 전에 유치원도 다 빼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학원도 다니고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들어와서 4년이라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몸담고 또 배우고 여러분들 청춘을 여기에서 지냈습니다. 근데 3년하고 심하게 하기 위해서 4년을 배웁니까?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배 타면 월급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는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선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기 위해서 육상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무할 때는 몰랐는데, 저희가 졸업한 게 79년입니다. 79년도에 졸업했는데 81년도에 해운 산업 위기가 왔었습니다. 저는 승선해서 몰랐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해운회사가 제가 듣기로는 한 76개 정도 들었습니다. 1981년도에. 근데 그때 당시에 빅2가 양대 해운 기업이 대한해운공사, 범양전용선, 이 두 개가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근무했던 조양상수는 한 4번째쯤 됐습니다. 근데 해운산업에 불황이 왔습니다. 오일 쇼크박이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양대 해운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부가 발빠르게 해운산업 합리화해가지고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70몇 개 했던 회사를 20개로 줄였습니다. 원양 8개사, 그 다음에 근해 8개사, 한일 4개사 해서 여러 개 회사를 합병하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고 해서 20개로 만들어서 살려놨습니다. 당시에 해운공사도 걷어놨었고, 범양전용선의 사장님은, 회장님 박근석 씨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84년도에 육상공부를 시작했는데 85년도에 8월 달에 일본 쌍프도 도산을 했습니다. 일본에 5대 해운회사가 있는데 일본엔 유일하게 쌍프만 도산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계속 해운이 불황이었습니다.
크게 호황이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해운이 갑자기 호황의 바람을 불었을 때 아무도 그 호황 예측 못했습니다. 제가 사장이 돼가지고 2003년도에 제 아는 일본 선주한테 야 내가 나도 선주가 되고 싶으니 배 한 척 다오. 일본 선주가 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호황이 저도 올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급할 게 없었어요. 배를 주겠다고 지금 당장 가져가려 하는 게 그때가 2003년 5월달입니다. 그냥 받았으면 될 건데 그래도 3년밖에 안 되는 배를 3배였습니다. 근데 또 모양 따진다고 야 그래도 배는 보고 사야지. 그게 언제 들어와 하니까 7월달에 태국에 입항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태국에서 검선하고 살게. 7월달에 태국에서 검선을 했는데 검선 끝나고 나서 배를 타고 하니까 이 친구 말이 바뀝니다. 왜? 5월달부터 시황이 살기 시작했어요. 배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300만 원 하던 배가 500만 원 팍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배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고 그러면 이 배를 가져가라 하는 게 그보다 훨씬 낡은 배였어요. 내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거를 200몇십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 다음에 초에 그 배를 340만 원에 샀어요.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게 끝도 없이 오를 것 같던 그 해운 호황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호황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 동안 또 불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동문 후배들 중에서 해운을 하다가 또 회사 말아먹고 길거리 난리치고 있었습니다. 자,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왔습니다. 불과 14년 전 이야기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해운회사 170여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90% 가까이 80몇 프로가 망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빅5라고 하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해운, 그 다음에 SK해운, 또 뭐 있죠? 범양전용선, 그렇죠. STX 페모션. 이 5개 회사가 다 망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 산업이 있고 해운 산업이 있고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황은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경제도 호황 불황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불황 사이클에 어느 하나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몽땅 망해버린다. 그리고 거의 한 80%가 다 망한다.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산업 같습니다. 그러면 좀 세계 해운 1위 국가인 일본하고 그리스 모델이 그렇게 다 망했느냐? 걔들은 안 망했습니다. 80%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앞으로 좀 더 한 단계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요즘에 컨테이너선이 엄청 사업이 잘 돼가지고 뭐 작년에 10조를 벌었느니 현대 상선이 망해서 H&M 모션을 만들었는데 H&M이 해양진흥공사에서 뭐 4조 얼마를 뭐 투입을 했느니 하는데 작년에 그래도 다 벌었답니다. 올해 한 10조쯤 벌 거 하거든요. 근데 이 예측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흥하라인이라는 회사가 컨테이너 회사가 망해서 회사를 파산시키네 많이 할 때 이거 파산시키면 선원들의 일자리도 안 되고 해운 산업이 죽는다 해가지고 우리 동문 선배님이신 그리고 총동창회 회장도 얘기하셨던
장금상사의 정태수 회장이 총대를 맸습니다. 돈 돼서 산 게 아닙니다. 적자를 감수하고 흥하해운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흥하라인으로 회장 바꿨는데 그거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그 회사 안 될 거라고 파산시키겠다는 주주들이 많았습니다. 노조의 위원장이 올라가고 그쪽에 포스코 쪽 주차를 만든 데서 과음 지르고 그래서 겨우 살렸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호화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에도 이런 변화는 더 심해집니다. 최근에 이 졸업생들이 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공감이 됩니다. 왜? 변화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에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안정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유도 사실은 변화에서 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관리회사에 84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하도 회사가 지지부진해서 영업을 좀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본말을 꽤 합니다. 왜? 일본 선주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해보려고 독학을 했습니다. 일본말을 꽤 하는데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배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우리나라의 관리회사하고 일본 비선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뚫고 들어가서 계약을 따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기회가 왔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우리나라가 성장을 해서 88 올림픽이 끝나고 90년 초 우리나라가 선원 공급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선을 고용하는 선원 수요국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선주들이 외국 선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1년도부터.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하다가 95년도 이후부터는 그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필리핀의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국내 영업을 해가지고 범진 상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고 제가 그걸 엄청나게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2001년도에 제 사장이 못됐겠죠. 그리고 2003년도에 호황이 와서 엄청나게 병원이 커지고 제가 선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변화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졸업해서 지금까지 쭉 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 매 순간마다 저한테 큰 기회도 찾아왔었고 저한테 큰 위기도 왔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박 관리에 관한 아니면 해온 어떤 전문 지식 이게 어떠한 위기에도 어떠한 변화에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든든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기술력과 뭘 쌓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받게 되는 대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제 후배고. 이 학교를 졸업해서 처음에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학교 들어와서부터 뭐 뇌물련 받고 뭐 훈련 받는데 학교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 중간에 또 그만두기도 하고 다시 또 복학하고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들 몇 분은 좀 아십니다.
근데 그 친구 지금 홍콩에서 일본계 선박관리회사에서 지금 한 6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양대학 나온 거를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동네에 있는 헬스에 갈 때는 회사대 체육복을 입고 갑니다. 진짜입니다. 왜?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엄청나게 배우고 갖고 있고 여러분들 상시 안 해도 지금 공무원 출신들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나이 60이 정년돼가지고 대학 교수분은 좀 더 근무했지 다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회사에 근무했던 저희 동료들 지금 은퇴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 70 넘어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안정성은 여러분들의 도전의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은 전문성, 위기는 기회입니다. 근데 기회는 준비한 자한테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선박관리를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례를 필요할 때 필요한 외국어를 할지 이런 어떤 그 수양도 쌓고 어떤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장래는 대단히 좋을 거라고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학교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이 학교 측에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자.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또 졸업한 지 한참 지나서 들었던 이야기가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졸업생들하고 어떤 회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해양대학 외관은 여러 가지 되게 배를 타려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이, 일부 졸업생들이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런 식의 자부심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애들도 누구한테 들을 건 아닌 책에서 봤겠죠. 자, 팩트가 그렇습니까? 지금 바다를 지배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미칠함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해본도 아닌데 아니면 일본이나 그리스처럼 해운 1위 국가를 이야기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일본이나 그리스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자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먼 과거 이야기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바다 건너 식민지 약탈해서 자원 수탈하고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왜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나라에서 한진해운 망할 때 손놓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해양백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팩트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학교에서는 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실질적으로 나아갈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고 좀 이런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해운대에서 한간에 보는 많은 부정확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일본 선조들은 뭐 배를 운항하는데 그리스 애들은 선조들은 S&P만 해가지고 배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벌 그쪽에 더 자산 투자를 더 많이 한다.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 국가의 선수들이 전부 자산 투자만 하면 호황 때 배값이 오르면 확 팔았다가 불황 때 배값이 내리면 확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그리스 북쪽으로 보유하고 있는 선봉량이 많을 때는 뭐 10몇 프로에서 적을 때는 뭐 7%로 이 프랙션이 커야 돼요. 프랙션. 안 그렇거든요. 걔들 꾸준히 15%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호황 때 배 살려고 그러면 배 팔려고 내놓은 애들이 걔들밖에 없어요. 일본 애들은 안 내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선수들이 전부 다 자산 운영만 합니다. 제가 학교 졸업하고 들은 이야기 그거였고
저도 그런 줄 알았고, 근데 2008년도 이후에 회사 마음고가 할 때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왜 수치가 안 변하지? 하면서 의문을 가져봤지만 지금도 100% 정확한 정답은 뭐 다만 그리스 내부에도 자산 투자하는 일부 애들이 있고 상당 부분의 선박왕들은 자산 투자를 하지 않고 저가의 선박을 도입해서 주로 신조든 뭐든 간에 저가로 도입을 해서 장기 용선을 해가지고 회사를 안정되게 꾸려가는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박 관리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 이업을 소개를 하면서 주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면 저처럼 선주가 되기도 참 쉽습니다. 나중에 전문가가 돼가지고 선주가 되는데 길을 모르겠다면 저한테 쉽지 않게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되게 되면 어떤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도 도입을 하죠. 선주가 되는 길이 참 쉽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죠. 왜 전문가가 돼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박 관리 회사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선박 관리 회사 중에서 아직까지 전 세계를 리드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어떤 회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관리 회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전입니다. 두 번째, 경비적인 코스트 세이브. 근데 이 두 마리 토끼가 안전을 추구하게 되면 비용이 무한정 늘어나고 또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을 100% 추구를 못한다. 이게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 말이 제가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 맞는 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 등산이든 아니면 내지 활동이든 어떤 자기 어떤 하는 사람들 있으실 거 아는데 한번 등산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전문적으로 사람을 등산을 가는데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등산 초보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빠뜨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산에 가서 뭐 하는데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러고 근데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친구들은 다 챙겨갑니다. 산에 가서 1박 2박 3박 캠핑 가고 모든 걸 해도 뭐 필요한 게 탁탁 나옵니다. 빠진 게 없습니다. 준비가 철저하죠. 근데 배낭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전문가는 다시 또 짐이 별로 없습니다. 살랑살랑하고 산에 갑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가죠. 근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전문가입니다. 선박관리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비용도 아끼면서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쌓고 기술력을 쌓게 되면 여러분들 장래는 정말 탄탄대로 꽃길이 될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말이 길는 것 없습니다. 예, 이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예. 예. 전수남 교수님 제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예.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양구의 전선남 교수님. 예. 아까 제가 방금 말씀 중에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문구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걸 이제 한 것은 바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알아라.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지배는 피지컬적인 지배가 아니고요. 많이 배워서 바다의 전문가가 되어라, 엑스퍼트가 되어라 그런 취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 예.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예.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지금 그 관리협회 종업원 수를 봤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척수에 비해서 종업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거의 10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네요. 근데 거의 그룹이. 예, 이게 우리나라도 관리업회가 좀 통합을 해야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지지. 지금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물론 뭐 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지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좀 움직임이 없는지 조금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그 업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사들과도 많은 논란이 있고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그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정 교수님 말씀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협회장을 하면서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에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우리 해운협회 원로들도 나오시고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진짜 한진해운의 도산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운 산업에 대해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3자한테 우리가 해운 산업의 필요성, 중요성을 우리가 한 번씩 툭툭 이야기할 때 전혀 해운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해서 아, 이래서 해운 산업을 진짜 육성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끔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제가 선박관리 회장을 하면서 선박관리 산업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고 불황기에 성장하는 산업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더니 공무원이 공감을 해서 자기들이 법까지 만들어주고 자기 재정까지 해주거든. 물론 공무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일부 공무원들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인식을 이해를 하고 아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만들면 진짜 이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지고 뛰어서 법까지 만들어주고 실제로 법을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안을 제정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진해운이라는 큰 회사가 망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나서가지고 그걸 살리자고 안 하냐? 우리는 해운을 받아가지고 해운을 세계를 지배한다는데 나라에서 왜 해운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 회사가 망하는 걸 놔두고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해운 산업이 제 해양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반 대학교를 다니고 지금 나라 어떤 정계나 이런 데 지도하는 많은 비해운인들이 아 해운 산업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너무 옛날 메시지만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선박관리협회가 이 좀 해운사가 커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대형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성급이 있고 뭐 ABS가 있고 NKP가 다 있죠. 이 성급이 뭡니까? 클래스. 이름 그대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배가 어느 정도 급을 유지하고 있다. 선이 급을 유지하고 있다. 선급입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브랜드를 보고 삽니다. 그러면 요즘 배는 내가 굴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항만 당국의 검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속속들이 볼 수는 없으니 공신력이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예를 들어서 차이나 클래스다. 우리가 생각해도 차이나 클래스도 차이나 쟤들 배 괜찮을까? 근데 엔켈이다. 일본 그럼 배 괜찮겠구나. 이게 급입니다. 브랜드 파워.
그래서 배 용선할 때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상선이나 아니면 한진해운이나 이런 큰 회사에서 배를 짓게 되면 그 배를 KR하고 ABS나 NK나 해서 듀얼로 클래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배를 그리스 애들이나 다른 애들이 빌려갈 때 KR만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안 빌려가는 거예요. 이 배가 괜찮을까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듀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 수급 이상이 올라가지고 듀얼만이 안 합니다. 자, 선박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배를 한 번 빌릴 때는 클래스로 봅니다. 근데 배를 장기 용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쉘에서 메이저에서 잠금 상선을 해가지고 그때 뭐 MR 사이즈 배를 7년간 장기 용선을 한다. 신조를 했다. 7년간 배를 빌릴 때 클래스만 보겠습니까? 관리 회사를. 내가 배를 7년 동안 빌려 쓰는 기간 동안에 어떤 관리 회사가 관리를 해줄지 관리 회사를. 잠금상선하고 쉘하고 그 계약을 할 때 메이저 갑이죠. 절대 갑입니다. 쉘에서 잠금에 요구한 게 자기들 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관리 회사에다가 선박 관리를 맡길 것이라는 게 조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회사 한 군데도 쉘 파트너십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 톰십 매니지먼트도 당시에 파트너십이 없었습니다. 톰십이 쉘 파트너십을 딴 건 그 뒤로 한 4년 지나서 겨우 땄습니다. 근데 결국은 선박 관리가 대형화가 된다는데 제가 동의하는 이유도 결국은 대형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글로벌한 레퓨테이션을 가져야 그 다음에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영업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관리 수준이 거기까지 못 올라가 있고요. 그게 못 올라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전문가거든요. 우리나라 현대나 한진이나 범양이 옛날에 해운 호황일 때 아니면 회사가 크면서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고 하면서 제대로 하겠다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많습니다. 해비한 조직이 됩니다.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용이 경쟁력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라는 게 어떤 게 전문가냐?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이상. 예, 단연간의 그 경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바다를 지배하는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전승환 교수님께서 우리 해사대학에서 해양사상 고치를 위해서 8군데 서각을 달아놨는데 아마 회장님께서는 우리 학과인을 안 보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전승환 교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선정하신 용어 중에 하나가 해사대 학과에 지금 걸려있는데 이건 이제 해양사상 고치 차원이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진해운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워낙 또 저희들이 배울 게 많지만 또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다음 순서로 하고 혹시 조건혜 교수님 발표가 좀 끝나면 통합해서 또 질의응답이 있으면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발표해 주신 정영석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